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이었죠.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아가,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무리해서 회사 다닐 필요 없어. 그만두고 태교에만 집중해. 내가 다 생각해놓은 게 있단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영웅인데. 네. 영웅이요. 아내가 당황하자 제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부끄럽게. 그럼 널 닮으라고 그러는 거야. 나물처럼 키만 큰 것도 아니고 고릴라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태교는 최대한 좋은 걸 많이 봐야 제대로 하는 거라고. 이명웅 목소리 들으면서 사진을 보면 그게 천국이지. 아내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아이까지 함께라면 더없이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임신 이후 그녀의 행동이 이전보다 더 크게 변했어요. 회사 일도 계속 무리했고 일이 끝나면 대부분 처형과 함께 친정으로 가곤 했습니다.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야근해? 그것도 모자라서 매번 친정에 가. 요즘 당신 이전보다 더 말랐어.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 생각은 하고 있는 거냐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답답해서 그래. 그냥 예민하고 힘들어서 그래. 별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참다가 말하는 줄 알아?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무슨 설명? 내가 무슨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연애할 때는 가족 이야기를 안 했지만 결혼 후에는 언니 이야기도 안 했잖아. 그때도 내가 그냥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없어. 단순히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 건강도 생각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줘. 뭘 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냥 친정에 갔어. 그게 다야. 결혼하면 남의 집 귀신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우린 부부야. 솔직히 이상하잖아. 요즘 결혼 전 당신을 보는 것 같아. 아니, 그보다 더 심해. 매번 쫓기는 것 같고 날카로워져 있어. 혹시 처형 때문이야? 그래. 우리 언니 이야기가 왜 나와? 연니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여보. 내가 이 정도도 말 못해. 그래. 말할 자격 충분하지. 우리 엄마한테 매달 거금을 용돈으로 드리니까 지금 그걸로 내 약점이라도 잡았다고 생각해?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전엔 친정의 발도 들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러는 게 이상하잖아.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없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지금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건 당신이야. 그냥 날 좀 내버려둬. 심지어 아내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걸 알기 전부터 쭉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별말 없었는데 장모님이 돌보기로 미리 얘기가 됐다며 거절한 거예요. 어머니는 서운해하셨지만 아내를 이해해 주셨고 그럭저럭 잘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날도 처형이 따라왔어요. 아내와 처형이 함께 다니기 시작한 것은 처형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도 너무 가고 싶어서 함께 갈 것을 제안했죠. 그런데 처형이 거절했습니다. 매부 마음은 알겠는데 불편해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 사람 남편인데 한 번은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불편하다면 이번엔 따로 가는 걸로 하고요. 생각보다 고집이 있으시네요. 나 혼자 가라는 말인가요? 내 남편은 너무 바빠서 함께 못 가는 건데, 이럴 때 동생이랑 같이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매부가 끼어들면 어쩌라고요? 그래도 아내 언니인데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배운 게 없어서 생각이 짧았나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잖아요. 매번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번만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아이 상태도 묻고 싶고 초음파도 보고 싶어서 그래요. 휴대폰은 뒀다 가 국 끓여 먹어 보내준다고 영상으로 됐지. 아,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매부는 눈치가 있으면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지. 안 그래?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 아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처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형님을 본 적도 없었어요. 듣기로는 엄청난 부자라고 하던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처형의 모습만 봐도 그 말이 사실 같았어요. 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가방이 자주 바뀌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확실한 건 처형이 저와 아내가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누가 봐도 무례하게 굴고 저와 아내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그럼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말하니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되도록 좋게 지내려고 제가 늘 참았지만 결국엔 터지고 말았어요.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2주 남았을 때였어요. 출장을 가야 해서 많이 걱정이 됐죠. 그런데 아내가 괜찮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아내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게 됐죠. 수연이가 없어졌어. 수연이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잠깐 장 본다고 나갔다가 들어오니 문은 열려 있고. 그래서 놀라서 들어왔는데 수연이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화장실에 가보니 글쎄, 애가 양수가 터졌는지 난리가 났더라. 전화도 안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제가 해볼게요. 제가 전화해 볼 테니까 기다리세요. 혹시나 병원에 혼자서 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장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내가 출산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병원도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공항에서 소리를 꽤 지르고 말았죠. 그간 저는 정말로 많이 참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기에 늘 저는 죄인처럼 할 말도 못했습니다. 제 더러운 과거를 숨기는 게 미안해서 제대로 된 추궁 한 번을 할 수 없었죠. 또한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저희 어머니 역시 아내에게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저희에게 한 짓은 명백한 무시였어요. 아내를 물건으로 여기는 장모님, 핸드백 어디든 데리고 다니는 처형, 그들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고 숨기는 아내까지.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입국하자마자 아내가 제 휴대폰에 남긴 음성 메시지는 최악이었습니다. 여보, 나 일주일만 친정에 갔다 올게. 기다리지 말고. 아이도 잘 있으니까 걱정 마.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대충 괜찮다는 말을 하고 처갓집으로 차를 몰았는데 현관 앞에 서자마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긴 했지만 벌써 나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때문에 저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고민 끝에 오래전 알고 지냈던 동생을 하나 불렀습니다. 바로 조직의 말단에 있던 속칭 병따개는 녀석이었어요. 모든 문을 병뚜껑을 따는 것처럼 한 방에 끝낸다고 그런 별명이 붙었었는데 녀석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 바로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고맙다, 병따개.
아니 근데 형님, 무슨 일이 있는 거 맞죠? 아, 형님이 몰래 침입하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아, 큰형님도 아직 병아리. 아니, 경수 형님 보고 싶어 하십니다. 됐어. 내 가족 내 문제야. 모르는 척 좀 해주라. 병따개를 보내고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원할 수 없는 지린내가 진동을 하더군요. 그곳은 거실 하나에 방이 2개 있었는데 한쪽 방문은 꽉 닫힌 상태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처형과 장모님 목소리가 났죠. 그리고 다른 쪽 방은 옷방으로 쓰이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절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땀에 젖은 듯 머리카락이 온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퉁퉁 부은 얼굴과 바짝 마른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헌옷과 피 묻은 수건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출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제가 봐도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쯤은 알겠더군요. 당장이라도 깨워서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그걸 겨우 누르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인기척이 있는 안방에 귀를 댔습니다. 출생 신고부터 해버릴까? 처형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근데 수연이가 가만히 있을까? 뭐, 어쩌겠어? 자기가 뭐라고? 엄마도 잘 판단해. 꼴랑 400만 원 받는 게 좋아? 예전처럼 우리 집 잘 사는 게 더 좋지? 우리 남편이 아들만 나오면 다 해준다고 했어. 이 얼굴도 봐. 누가 봐도 내 자식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아이,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난 좀 그래. 김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마정 없겠지? 개순탕이야. 등치만 크고 얼굴만 그렇게 생겼지. 곰이 아니라 곰인형 같은 놈이더군요. 막으면 되는 거고 걱정 마. 아들이라면 환장할 사람이 우리 남편이든. 그러니 본처 말고 나 같은 척까지도 들인 거지. 완전 영감이 언제 뒤질지도 모를 늑다리야. 잘만 속여서 호적에만 올리면 우리 남은 평생 돈 펑펑 쓰고 살 수 있어. 아마 수연이도 은근히 좋을걸? 자기 아들이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 아이, 그건 그래. 뭐, 돈이 확실하지. 사업은 하다가도 망하는 거고, 우리 아빠처럼, 아이. 그래 역시 돈이 최고야. 내가 수연한테 잘 말해볼게 아이. 근데 거절하면 어쩌니?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되면 어쩌냐고. 용돈도 끊길 텐데 안 되면 나한테 맡겨. 걔, 어차피 나한테 절대로 반응 못하니까. 착한 척, 순진한 척하지만 결국 걔랑 나랑 다를 게 없거든. 협박하면 절대 거절 못해. 저는 그 말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아이는 장모님 품에 안겨 있었고 처형은 너무 놀랐는지 몸을 덜덜 떨기까지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처형이 더웠는지 티셔츠를 배까지 올리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배를 불룩하게 보일 수 있는 복대 같은 걸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황급히 내리긴 했지만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죠.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협박이야? 제 아내한테 무슨 말로 협박을 했는데요? 그러자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는데 잠들어 있던 제 아내가 나와서 장모님과 처형 앞에 막아서도 마치 저를 적으로 돌린 것처럼 말이죠. 하지 마. 그만하라고. 여기 도대체 어떻게 왔어? 왜 그래? 당신은 가만히 있어. 지금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우리 아이를 돌리겠다고, 다른 사람 호적에 넣겠다고 했어. 임신한 척 속이고, 우리 아이를 빼앗으려고 했다고. 그러자 처형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저게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연아, 너도 이해했나? 내 사정. 우리 서로 이해하고 있잖아. 그렇지? 아니면 나도 말할 수밖에 없어. 아내의 표정은 실시간으로 바뀌더군요. 다가 처형의 이야기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그 자리에서 저는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요. 그렇게 제가 다시 찾은 곳은 큰형님이었습니다. 이 조직이란 곳에 몸을 담으면서 저 역시 알게 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협박을 멈추는 방법은 비밀을 모두 털어놓는 것뿐이라는 거였죠. 정작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게 저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형님은 저를 반겨주더군요. 우리 아리아리 병아리가 왔네. 병기한, 대충 이야긴 들었어. 애들 풀어놨다. 형님, 면목 없습니다.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번은 이라는 말도 했었다. 경, 너는 누군가를 지킬 때만 싸우던 놈이었어. 그래도 그런 거지네. 제 아이와 아내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래, 눈빛 마음에 든다. 우리 병아리 많이 커서 이제 장이네. 장시번엔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싹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거의 10년 만에 찾아간 그곳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건실한 사업을 꾸리고 있었고 불법적인 일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죠. 직원들도 보니 이전처럼 인상 더러운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싹 물갈이를 한 것 같았죠. 다른 애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 현장적에서 뛰는 애들은 그대로고 그 회사에 남은 사람은 몇 없어. 다른 애들은 자기 사업 고인다고 여기 떴고 여기 이제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도 경수 넣어왔다고 하면 다들 모일 거다. 우리 애들이 의리는 있어. 그런 일하는 사람 치고 사람 좋고 정만 턴 큰형님 덕분인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조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더군요.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정보를 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끔찍한 이야기였죠. 가장 의심했던 친자매인지의 여부는 진실이었습니다. 전혀 얼굴도 성격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같은 배에서 난 것도 맞았고요. 딸에게 유독 잔인했던 역시도 친모는 맞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두 사람이 돈에 미쳤다는 거였죠. 그런 이유로 딸을 제게 넘겼고 저와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그 남자를 잡아왔죠. 경찰에 당장 신고를 하겠다는 남자에게 상황 설명 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또 그랬어요. 장모, 그리고 미경. 맞지? 수연이 언니 맞죠? 순날강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그 여자들 때문에 못 살고 헤어지긴 했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요. 다른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분명했다고 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걸 제 아이까지 임신했을 때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당시 사업이 좀 위태로웠고 그걸 알고 혼인신고를 막았던 거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생기면 떠날 준비하는 여자. 아무리 좋아해도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갈라섰고 임신. 그럼 그 아이는요? 몰라요. 듣기론 수연이 언니가 어디로 입양을 보냈다고. 뭐 그럴 줄 알았죠? 생각해보세요. 장모님은 두 딸이 있어요. 근데 첫째인 미경이랑 여자는 아빠가 죽고 돈이 없어지니까 바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술집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그러니 누가 남았겠죠? 수연이.
어릴 때부터 곱고 예쁘게 키웠으니 어디에 팔까 생각도 많이 했을 겁니다. 집이야 좀 기울었지만 조건은 확실하고 직업도 좋으니 저 같은 남자도 많았을 거고요. 딱 그 중에서 돈 많은 저를 고른 거죠. 근데 저는 장모님한테 매달 나가는 돈을 드리기 싫었어요. 수연이 언니도 매번 돈 떨어지면 거지처럼 가져갔으니 지긋지긋했죠. 아이라도 제가 데려올까 했지만 솔직히 그 집 구석 유전자 하나라도 닮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서 그만뒀습니다. 수연이는 확실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녀한테 따라오는 수만 가지 옵션은 감당 못하겠어서 저도 이혼했죠. 수연이의 언니인 사람의 뒷조사도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술집에서 일을 하던 중에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본처가 낳은 게 줄줄이 딸이라서 암묵적인 합의, 비슷하게 첩을 들인 거라고 했죠. 아들만 낳으면 상당한 돈을 약속받은 미경이라는 여자는 자신의 동생이 결혼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수연이가 임신을 하자 그 아이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하려고 임산부인 척 꾸민 것이었죠. 임신 진단 기록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해놓았기에 저를 부인과 근처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장모 역시 저와 그 늙고 돈 많은 남자를 올려두고 저울질하다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거고요. 이제야 대충 각이 나오네. 조직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자 제가 물었죠. 뭐요? 난 지금도 왜 협박당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형님, 잘 보세요. 협박은 자로 들키기 싫은 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결혼이 어그러지고 두 번째 결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렇지. 내가 계속 쫓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진 협박이 없었다는 거죠. 시간도 한참 흘렀으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딸을 팔아먹어서 호이호이 살려는 엄마라면 그 시간에 누굴 안 붙였을까요? 당연히 바로 결혼시켰죠. 근데 안 했다는 것은 결혼 이후부터 협박할 거리가 생겼다는 말이죠. 즉, 아이를 낳은 걸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할 것이라는 거죠. 그 말과 동시에 조직원들 일부가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특수협박 전과범이라는 칭찬도 하더군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 사람의 말이 맞는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저와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간 부당한 일을 겪고 있었던 거였죠. 물론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한 전적과 아이까지 양보했었다는 것에 충격을 먹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수연이와 결혼을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까요. 저는 큰형님에게 물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써야 그들이 포기할까요? 협박은 협박이야. 그게 우리 방식이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이지. 병아리야. 너 각오는 됐냐? 일 잘못 틀어지면 끝장나는 수가 있어. 그래도 괜찮냐? 진창으로 들어가는데 더럽히지 않는 걸 원할 순 없죠. 제 말에 큰형님은 박수를 치며 말했죠. 우리 병아리, 여기 나가서 제대로 독수리로 컸구만. 그래, 한번 제대로 해보자. 몸 잘 가꾼 애들이랑 그림 좀 많은 애들로 여서 데리고 와라. 그 다음은 처가로 찾아가서 문을 부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지 못하게 막아섰죠. 그리고는 제가 가장 앞에 서서 장모와 처형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저 같은 놈이 조직원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믿진 않았지만 함께 온 사람들은 누가 봐도 조폭 그 자체였죠. 일단 아이와 아내는 거의 반강제로 병원으로 이동시켰고 저는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 나도 2번은 말 안 해. 다시 한번 내 아내랑 아이 건드리면 그땐 둘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줄 알아. 특히나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아내의 언니는 억울한 듯 씩씩거리더군요. 그리곤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결혼했던 일과 아이까지 버렸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애를 낳은 년이라 결혼도 했었어.
서류에만 없는 거고. 그런데도 괜찮아. 제가 어깨를 으쓱하자 장모까지 나서서 딸의 치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아내의 비밀에 대해 말을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술술 불었던 거죠. 아, 이제야 알겠네. 둘이서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하는지. 그런 과거를 듣고 나면 내가 아내를 버릴 테고, 그럼 그때 내 아이를 데리고 그 늙은 영감에게 들어가려고? 나한테 들킨 순간 너희들끼리 의논하고 나온 결론이 그거야? 진짜 상종 못할 것들이네. 처형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수연이가 말했어? 그렇다면 어쩔 건데. 그런 거야 정말 미쳤네. 내가 그 아이 입양한 것마저 말해줬다고 했는데. 독한 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협박을 왔다면 어쩌라고? 나도 방법이 없는데,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 원래 부자였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다시는 살기 싫고, 뭐가 나빠? 가족끼리 돕는 거지. 저는 처형을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집안을 부숴버리기 시작했죠. 더구나 그 뒤에도 계속 미행하고 따라다니며 위협했더니 결국에 아내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고 다시는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죠. 수연아, 내 남편한테 말 좀 잘해줘. 조직원들도 그만 좀 쫓아. 다니라고 하고 나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말라. 이러다가 우리 남편이 알면 나 진짜 죽어. 임신한 것도 거짓말인 거 들켰단 말이야.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언니, 난 매일 그런 심정이었어요. 힘들어. 난 진짜로 말하려고 협박한 게 아니었어. 근데 조직폭력배라니 진짜 죽겠다고. 알았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신 나타나지 마. 장모님 역시 아내와 제게 빌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돈이라도 줘야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너희 언니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들었어. 그러니까 엄마 좀 살려다오. 응, 엄마. 엄마 아직 젊어. 그러니까 일해. 일하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 좋겠어. 앞으로 지원은 없을 거야. 나 죽었다고 생각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우린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저희 방법이 다소 거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수십 년 동안 아내를 괴롭힌 것들에게는 가벼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내는 그 뒤로 저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모두 들통났기 때문이었죠. 미안함에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하루는 묻더군요. 어머님도 알아? 내일 어머님도 아냐고 말했어? 아이 낳은 거, 결혼했던 거, 그간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다. 왜?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 저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들어 눈을 마주쳤지. 당신, 내가 싫어. 나 조직 폭력배였어. 사람도 괴롭히고 칼부림도 하는 그런 놈 협박하고 사람들 갈취했다. 그래서 내가 싫어? 나랑 이혼하고 싶어? 아니,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그걸 모르겠어? 집에 들어온 벌레도 안 죽이고 밖에 풀어주는 사람이 뭐, 칼부림. 내가 그걸 믿겠어? 봐. 나도 알아. 당신도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해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럴 거야. 숨긴다고 행복하면 숨겨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앞으로는 다 말하자. 응? 그때 저희 어머니가 소리 없이 나타나서 제 등짝을 후려쳤어요. 숨긴다고 속을 끓였는데, 세아가 넌 모르지? 이놈이 덩치만 믿고 깡패 시절에 형님 소리 들었었어. 병아리지만 아는 별명도 있고
그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아주 가관이었어. 아우, 속 시원해. 이참에 참 잘됐다.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내가 왜 이명웅 님으로 태교하라고 했는지도 말할 수 있고, 이제 수연이 너랑 나 쌤쌤이다. 이 문제는 완전히 끝인 거야. 시마이, 시마이. 어머니는 아내가 민망할까봐 장난을 섞어 가볍게 말을 했고, 아내의 손을 잡아줬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럼 아이 또 낳으면 그땐 이명웅이 사진 보는 걸로 해. 약속하라고. 아내는 울다가 푹 하고 웃더군요. 네, 어머님. 그땐 꼭 약속드릴게요. 그 일이 다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고요. 잠도 부족하고 새 식구가 매달려도 힘들었죠. 아주 가끔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하지만 이제까지 봐왔던 아내의 모습 중에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모든 걸 털어놓으니 한결 가벼워졌고요.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죠. 난 정말 진실해. 난 솔직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두 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하루에 10번 이상 거짓말을 하기에 나온 평균치죠. 문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으로 협박하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건 앞서 말했듯 협박은 본인이 끝을 내지 않으면 영원할 거라는 거죠. 협박은 공포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진실뿐이고요.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아내가 오랜 시간 찾던 아이를 드디어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에서 아이를 보냈다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 사람을 풀어 알아본 결과 한 고아원에 있다는 걸 알았죠. 끝까지 그걸로 협박을 할 요량이었지만 한 것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어머니와도 상의를 끝냈고 저 역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린 꽤 멋진 가족이 될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